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블록체인 학회 가이로스 프리세션 1주차 1부에 이어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고 이후에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 이오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했다고 알려진 1세대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2008년 그리고 2009년경에 블록체인 백서가 발간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블록이라고 하는 제네시스 블록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치는 상승해서 예전에는 이 블록체인의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딱 피자 두 판 정도 먹을 딱 거의 6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졌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1000배가 들어와서 지금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6천만 원 넘어서 이제 거의 1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하자면 원래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별명을 가진 익명의 프로그래머가 만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를 처음을 도입했는데 그가 비트코인 창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풍문이 돌았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일본인이다, 일본계 미국인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현재는 이 나카모토라고 이 사람이 아직은 누군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공개적으로 이를 부인해가지고 정확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비트코인 백설 얘기를 해볼게요. 이 비트코인 백설은 2008년 10월 31일 날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가명을 사용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가명을 사용한 이유는 제 짐작컨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중앙 집중 기관이 없는 그런 화폐예요. 그래서 중앙 집중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든 사람이 개인인지 혹은 기관인지 어떤 팀인지 아예 몰라요. 그래서 이런 중앙 집중화된 이런 특성을 확립시키고 위해서 이런 익명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서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처음 제안한 그런 논문이고요. 이를 통해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은 최초의 디지털 암호화폐일까요? 네, 아닙니다. 최초의 디지털 암호화폐는요, 데이비드 차움이라는 미국의 암호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가 처음으로 디지털 암호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린 익명성 보호 기술을 처음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암호학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 이캐시라고 하는 거를 1980년대와 1990년대 걸쳐서 새로운 전자화폐와 디지털 서명에 관한 중요한 연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캐시라는 걸 제가 얘기했는데 이캐시는 1983년에 논문을 통해서 처음 발표를 제안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한 개념 가지고 1990년대 초에 최초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갖춘 이캐시를 대중에 공개하게 됩니다. 이 이캐시는 디지캐시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구현되었고요. 안전하고 그 익명성이 보장된 전자화폐 거래를 목표로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과 이캐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분산 처리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입니다. 일단 그게 무슨 말이나 하면 비트코인은 아까 말했듯이 중앙 집중화된 그러니까 중앙 집중 기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 이캐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디지캐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만든 디지캐시라고 하는 그 회사가 관리를 해요. 즉 현대판에서 중앙 정부가 그 USA나 그 중앙 집중 조폐국 그리고 한국 조폐국 이런 조폐국이 담당하는 그거를 이 디지캐시라는 회사가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이 디지캐시의 데이터가 누출된다거나 해킹 당한다고 하면 크게 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캐시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 비트코인 특성은 총 네 가지로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신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탈중앙화는 무엇이냐면요, 이 정부나 이 민간 기관으로서 간섭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조금 요즘 점점 시간이 지나면 좀 다르게 얘기되고 있는데, 처음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창안할 때 주요 중점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정부나 민간 기관으로부터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로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뭐 기업, 그걸 채굴하는 사람의 이런 개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없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도 이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한 번에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미국 정부가 거의 5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 탈중앙화가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는 미래에서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 익명성은 무엇이냐면, 비트코인은 원래 것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요. 즉,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로운 은행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은행에 방문해야 되고, 혹은 은행 앱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제가 이름이 저는 이태호인데, 이 이태호라는 이름이 신원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발급받고, 그리고 이제 약관을 동의를 하면서 이제 계좌가 개설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월렛을 만들 때 이런 접점이 필요 없어요. 제가 누구인지를 밝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연결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이 계좌가 누구인지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익명성 보장이 됩니다. 자, 투명성은 자신의 월렛 주소가 남들도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월렛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월렛은 공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이 거래 내역 같은 경우도 쉽게 우리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거래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월렛의 이 월렛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는 특정할 수 없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계속 넘어가서 신속성을 얘기를 해볼게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거의 실시간으로 결제를 처리해요. TPS라고 하는 이 거래 내역 그 속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른 은행보다 좀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환전 같은 거를 이제 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봤거든요. 저는 엔화를 환전한 적이 있는데, 엔화를 하게 되면 거의 10시간 넘게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환전하는 속도가 이제 다른 진짜 실물 화폐보다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장단점은 당연히 있겠죠. 장점은 뭐 자유롭죠. 자유롭고, 그리고 높은 휴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원래만 가지고 있으면 쉽게 비트코인을 삭팔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보안성을 가지고 있고요. 가격 변동성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유와 그리고 높은 휴대성과 높은 보안성은 아까 특성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가 보장되고요. 이 가격 변동성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가격 변동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주식 같은 경우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이 주식보다 더 위험한 게 비트코인이라 그 블록체인에 있는 거래소에 상장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다른 시장에 비해서 엄청 크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조금 유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비트코인 고래라고 이제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이 고래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제일 큰 동물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고래라고 하는 거는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투자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최근에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초기에 구매한 개인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헤지펀드나 비트코인 투자 펀드, 뭐 기관 투자자의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 이 헤지펀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ETF라고 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트코인 ETF랑 그리고 이제 지금 이더리움 ETF가 지금 발간되어 있어요. 이 ETF라고 하는 게 뭐라면, 직접 비트코인 사지 않고 이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자신의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올라와져 있으면서 점점 이제 비트코인이 다른 사람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쉽게 비트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에 지금 초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이 화폐 시스템을 구현을 했어요. 즉, 이 분산 원장의 시스템을 통해서 중앙 집중화된 기관이 없이 화폐를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래 내역 같은 경우는 이 장부를 통해서 송신자, 뭐 수신자, 뭐 헤더, 해시까지 통해서 투명성을 보장하고요. 이 화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공급과 수요 이런 법칙에 의해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높으면 가치가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가 결국에는 2100만 개가 맥시멈 값인데 이 맥시멈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적 롱텀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화폐의 가치는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비탈리 부텔린이라는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하나의 통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함께 대표적인 암호화폐이고요. 현재 근 1년간 거의 한국 돈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이 비탈리 부텔린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인데 이더리움 창시자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한국에도 많이 오고 그리고 외국에도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이 이더리움 생태계를 좀 확장시키고자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비트코인은 아까 계속 기존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오직 결제, 거래 이런 이 거래 관련 시스템만 우리가 가능하게 되며 즉 화폐 기능으로서는 화폐 기능성에 엄청 충족한 어,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거래와 더불어서 계약서, SNS, 뭐 이메일, 전자투표, 디앱과 같은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이 이더리움 가지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거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기반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서 새로운 토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위에서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대표적으로 베이직 어텐션 토큰, 그리고 이더리움 개발진이 만든 골렘, 그리고 예측 시장 플랫폼 어거 이런 게 대표적인 이더리움 기반 토큰입니다. 자, 이더리움 특징을 볼게요. 이더리움 특징 같은 경우는 바로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통해서 어, 이더리움의 이제 DApp이라고 하거나 뭐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걸 우리가 만들 수 있고요. 솔리디티는 어떤 언어냐라고 하면 그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만들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바스크립트 언어와 꽤 유사하고요. 이를 통해서 뭐 트랜잭션 관리나 뭐 수수료 관리 이런 걸 우리가 솔리디티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린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비교적 느려요. 거래가 느리고 이로 인해서 수수료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린 트랜지션이라는 불편이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통신할 때 지금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만 원, 3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제 확장성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하나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이더리움을 솔리디티 언어를 통해서 새롭게 여러 가지의 생태계를 만들거나 DApp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리디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솔리디티는 튜링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튜링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냐면 튜링이라는 그 수학자 앨런 튜링이라는 수학자가 있는데 거기서 따온 건데 이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적인 어떤 기능을 완수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점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C 언어를 배우거나 파이썬을 배우긴 하는데 컴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언어들이 for문과 if문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생각했던 것을 완전하게 우리가 완수할 수 있어요. 이런 언어를 튜링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도 이 솔리디티도 반복문 그리고 if문들이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튜링 완전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필수적으로 근본적인 기반을 제공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목적을 달성을 해야 돼요.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언어를 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 뭐 D앱이라고 하는 분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러한 소유권에 대한 이메일 규칙, 그 트랜잭션 형식과 상태 변환 함수 등을 우리가 솔리디티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튜링 완전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시 튜링 완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컴퓨터 과학에서는 모든 계산 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컴퓨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냐 없냐를 측정할 척도예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모든 조건을 뭐 만족한다 하면 이 그 프로그램은 튜닝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과 튜닝 완전성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더리움을 통해서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가상 머신, 즉 EVM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 EVM을 통해서 튜닝 완전성을 가지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개발자들은 좀 복잡한 스마트 계약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튜닝 완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조건부 실행과 그리고 반복과 루프, 그리고 복잡한 논리 구현 등을 가지고 있어요. 총 이 세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가지고 유연하게 우리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문제점도 있어요. 문제점은 무한 루프와 보안 문제가 있는데, 무한 루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된 코드를 만들면 이 프로그램이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어요. 즉, 뭐, 와일문이라고 혹시 아시죠? 와일문을 우리가, 새로 이제 그 새로운 인자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그 무한 루프가 돌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한 루프를 돌게 되면 네트워크 자원이 낭비가 돼요. 즉, 이 블록이 계속 끊임없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해가지고 무한 루프에 빠질 수도 있다는 보안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보안 문제 같은 경우는 복잡한 스마트 계약은 버그나 이 보안 취약점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악용될 수 있는 거죠. 즉, 이 스마트 컨트랙트란 내용이 즉 코드가 작성되고 되는데 이 스마트 계약 내용 자체가 조금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이게 어떤 하나의 이스터 버그, 그러니까 버그가 취약점이 될 수가 있고 이게 하나의 문제점, 즉 보안 문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즉 수수료, 가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스라는 게 뭐냐면 일정 부분의 수수료인데 이제 계속 한번 트랜잭션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 가스가 나가게 됩니다. 계속 가스가 나가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무한 루프가 돌지 않고 가스만 소진되겠죠. 그래서 가스가 다 소진돼가 진다면 이 네트워크는 거기서 이제 계산이 끝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오스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오스는 아까 말했듯이 트랜잭션 비용이 좀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이제 트랜잭션 비용이 크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오스는 이런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확장적인 측면을 강조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비탈린 부텔릭이 창안한 이 블록체인 플랫폼이 이제 이더리움이 있는데 그 이더리움이 어, 갑자기 트랜잭션이 몰렸을 그 트래픽이 증가했을 때 비교적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용자 갑자기 많이 몰렸을 때 트래픽을 얼마나 많이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이오스입니다. 그래서 확장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불리는 게 바로 초단 거래 처리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TPS라고 하는데 이 TPS는 비트코인은 통상 4에서 5 정도의 TPS를 가지고 이더리움은 20에서 30 TPS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오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4000 TPS를 가지고 있고 빠를 때는 만에서 24,000 정도의 TPS를 처리할 수 있어가지고 엄청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TPS가 왜 중요하냐면 말 그대로 초당 거래 처리량이라고 하셨잖아요. 갑자기 사용자가 많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사용자를 이제 많이 확보하고 싶을 때 이 TPS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많은 사용자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오스는 하나의 이제 그리고
그리고 이오스는 하나의 블록체인 계정의 권한을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권한을 주는 3자 다중 서명을 통해서 안전 혼란을 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가 블록체인이 배포하게 되면 이 변경이 아예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오스 같은 경우는 3자 다중 서명을 통해서 공인된 업그레이드만을 수행할 수 있어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수정이 가능해져. 그래서 지금 방금 말했던 게 음, 바로 이제 첫 번째는 바로 비트코인이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오로지 화폐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더리움이 나오게 됐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확장성인 측면에서 좀 중점을 가졌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여러 가지 DApp이라던가 그리고 뭐 NFT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느린 트랜잭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오스라는 게 나오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이로스 프리세션 1주차를 맡게 된 이태호고요. 현재 가이로스의 부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리세션 2주차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